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언론에서 보도한 정보는 어떻게 제공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정확히 수사해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에 불거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발언 논란을 둘러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MBC의 정정 보도를 요구한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논란으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방심위가 오늘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정태근 전 의원과 정의당 출신 박원석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의 뜨거운 가뭄이 계속되는 이곳. 어린 3.15는 지금 가뭄으로 시작된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델피는 아이의 목마름을 잠깐이라도 채워줄 물 한 방울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후원 문의 1644-8139 3.15처럼 오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정기 후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 식량과 물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들을 굶주림에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컨서널드 와이드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기아를 끝내는 번호 1644-8139 컨서널드 와이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봉이 통닭입니다. You like a 도봉이? Yes, I like a 도봉이. You like a 도봉이? Yes, I like a 도봉이. 또 도봉이. 또 도봉이. 도봉이 통닭. 타오르는 저 도시처럼 진정 나를 불태웠던 그동안 의리는 지켰는데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VMAX 태만상 인간 세상 꽃배 다른 싸다구 185-4900 축하가 필요한 날엔 싸다구 플라워. 드디어 고르기프트 고려봇이 완성됐습니다. 고객 분석 시스템, 엄선된 다양한 상품, 놀라운 재구매율, 고객 분석 완료. 판촉물은 고려기프트.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3천만 명 돌파.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팬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경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우린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더 새로워진 리조트 도시에서 당신이 꿈꾸던 상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길.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 시즌2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우리는 또 한 번 기대합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특별한 도시 DK 아시아가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특별시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기득권 정치는 실패했다며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 이름을 걸고 모레 첫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 끝났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네,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은 조금 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의 정치는 서로 싸워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는 반성할 생각도 그리고 변화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모든 세력과 미래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구체적 연대 방향은 밝히지 않았지만 신당 창당 이후 그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분열 상황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아직 별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선 추가 탈당을 비롯한 분열 가능성을 우려하며 통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다음 주쯤 당무 복귀 시점에 맞춰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오늘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혁신과 통합을 원칙으로 친명과 비명 그리고 반명도 없는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경남 양산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의 탈당 등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공관위원 인선에 친윤 핵심 이철기 의원이 포함됐는데 윤심 공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4월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을 여의도 밖 인물로 채웠습니다. 당내에선 장동혁 사무총장과 중앙당 장애인 위원장인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데에 이른바 윤심 공천이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인 것도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관위 인선과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한 비대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공정한 공천을 주도하게 될 거라며 당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한 비대위원장 입장이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공천 심사를 해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방문해 종교계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밖에도 다음 주부터 중진 의원을 시작으로 당내 의원들과 회동 자리를 잇따라 가질 계획인데요. 공천위원 인선과 관련한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불거진 비속어와 자막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이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재판부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외교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제목과 본문을 자막에 계속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하루당 100만 원씩 계산해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정확하게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는 주문만 했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 상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재작년 사건이라서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 관련입니다.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발언을 놓고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법원에 MBC 박성재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나서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가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 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성균 씨가 2개월 동안 가혹한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수사당국에 경찰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에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된 경위와 정보 제공 과정을 면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언론과 미디어 매체에도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 수사 보도가 과연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백기투항하면서 결국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사 현장 임급 체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600여 곳을 상대로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지난달 말. 지나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계열사 매각 대금 일부를 지주사 TY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자 자구한 미이행 논란이 일었고,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제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빠졌다는 젤타에 결국 태영은 백기투항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이 갚아야 할 금융채권은 최대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PF 사업장 처리와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런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오는 4월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게 됩니다. 암초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규모가 예상보다 크거나 자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력업체 임금 체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자 일부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협력사들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만기 도래 시에 받는 그런 약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연쇄부도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임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채권단 동의율에 대해서 더 정확히 전해드리면 산업은행은 채권단 결의를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이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느는 어제 자정까지 서면 결의서를 접수한 결과 동의율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채권단은 태형건설이 갚아야 할 금융채권을 오는 4월 11일까지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논란으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방심위 사태가 치열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류일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던 야권 의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고 두 위원을 비롯해 방심위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네,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네, 방심위 상황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겁니까? 방심위 내분 사태는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방송사들의 무더기 과징금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방심위 결정이 있기 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방심위에 해당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사와 인터넷 콘텐츠의 사후 심의를 벌이는 민간 독립기구이며 여권위원 4명, 야권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야권위원들은 유일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며 위원장이 관련된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유 위원장을 향해 회의 불참과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유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내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시하며 맞섰습니다. 내분이 격화되면서 지난 9일 방송소위원회 회의 도중 야권 위원인 옥시찬 위원이 방심위원장을 향해 욕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오늘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욕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옥시찬 위원과 또 다른 여권 위원인 김유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안건 내용을 유출했다는 점이 해임 사유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제거해 야권 위원 2명의 해촉이 확정되면 방심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3에서 4대1로 바뀌게 됩니다. 옥시찬, 김유진 두 위원을 비롯해 방심위 노조도 방심위의 오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유일임 방심위원장에게 노조원 96.8%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방심위 직원 149명은 유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방심위 내부 사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야권 방심위원회 욕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주진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시에 비서고 보도 논란으로 세간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두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낳기도 했고요. 논란도 났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번 재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이제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걸 이제 MBC에서 보도하는 과정에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제 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의 대통령이 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단어였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게 누군가가 정리를 해준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1심 판결에서 MBC에게 정정 방송을 하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이니까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MBC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MBC는 명확하게 MBC 입장에서는 그게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심에서 또 다투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이든이 맞다 난리면이 그런 맞다 이 얘기를 한 부분에 적 없죠.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다만 맞습니다. 이제 MBC가 다소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한쪽으로 이제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여러 논란이 있는데 너무 명확하게 한쪽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쟁점을 보면 이제 당사자의 적격성, 그러니까 외교부가 청구권이 있느냐, 정정 보도, 그리고 또 보도 내용의 진실성 이런 측면에서 좀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재판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판단할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한 음성 감정을 해본 결과 예. 이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100%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근데 공영방송인 MBC는 보통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다루더라도 보통 양측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중립적으로 다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또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해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안 하고 계속 항소를 하게 되면 그간의 어떤 소송 비용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건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바뀌게 되면 그게 다시 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에 뭐 MBC의 손을 만약에 들어준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1심은 다시 이제 무효가 되는 거니까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예. 만약에 항소심도 1심처럼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지금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MBC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항소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는 내용들을 이행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그 재판 비용도 사실은 패소한 쪽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나 MBC 입장에서는 아마도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입장에서 MBC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항소를 결심한 것 같고 예. 앞으로 이제 항소심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걸리는 동안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예.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을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MBC가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그 이행하지 않은 그 다음 날부터 100만 원씩 계속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향후 뭐 6개월이든 뭐 7개월, 8개월 걸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소송 비용과 함께 벌금을 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심에서도 항소해서 MBC가 진다면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지금 계속 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 나온 1심 판결 혹은 항소하는 이 과정들이 선거 국면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 이제 흔히 지금 현재 MBC가 취하고 있는 어떤 스탠스, 입장이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도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이 정부와 MBC 어떤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떤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MBC는 계속해서 이 재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 MBC를 좀 언론 탄압을 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할 것이고 또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은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만약의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다시 회자가 되잖아요, 이 사안이. 예. 그럼 또 듣게 되잖아요, 그 말을. 그렇죠. 사실은 좀 지나간 이슈인데 이게 다시 회자가 되면 예전에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될 때 그 녹음 파일이란 이게 다시 부각이 되면서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예. 이게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지난하게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이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이슈화 되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입장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수사 결과를 놓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피습 사건이 아니라 살인미수 사건이라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되었고 당신은 이재명 대표의 생사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건 현장을 왜 훼손합니까? 전망대 관리소 직원도 아닌 경찰이 누구 지시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증거를 물청소로 지웁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인미수범을 살인미수범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경찰이 살인미수범 신상 정보를 꽁꽁 감추는 이유가 뭔지 의문입니다. 윗선에서 살인미수범 보호라도 하라고 지시라도 내려왔습니까? 전면 재수사를 하라 이런 목소리인데 앞서 영상으로 보셨지만은 1시간도 안 돼 갖고 현장을 정리하는 게 말이 경찰이 직접 그런 비판들 나왔는데 이런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경찰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을 잘 보존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이 왜 터졌는지 그리고 이 살인을 하려고 작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이 현장을 지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경찰이 그 자리에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들처럼 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예를 들면 사진만 봐가지고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또 각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 와서 현장 감식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판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미흡하고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찰 입장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그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명확하게 본인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수사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밝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이 밑선 눈치 보고 있다. 범인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다. 배우를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범인이 어떤 고도로 훈련됐다 안 됐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판단할 문제지 정치권에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약간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건은 실제 그 지지자들이라든지 언론에 의해서 그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실시간 영상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어떤 그 정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사안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적 배후론을 이제 제기하는데 물론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수사의 엄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조금 다소 약간 괴담에 가까운 그러한 억측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지금 경찰 재수사하지 않으면은 국정조사나 특검,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도 갈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반사회적 개인이 저지른 매우 불미스러운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에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을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면 오히려 이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특검 카드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 그 이상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검까지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에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정말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면 저는 뭐 특검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정도는 저는 뭐 추진하거나 아니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경찰이 왜냐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좀 정말 중요한 분이 이런 피해를 당했어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점 의혹도 없이 여러 가지 뭐 세간에 떠도는 의혹이든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얘기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경찰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경찰이 그냥 모리선을 일관하고 우리는 다 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특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국정조사 요구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선 앞두고
그 공관위 이야기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관위 공식 출범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를 두고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조혜진 의원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발언까지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누구 출신이다, 네.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뭐 무조건 공천을 한다, 뭐 당수 공천을 한다, 뭐 저희는 그런 고려보다는 네. 이기는 공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곳에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은 안 해주시네요. 최대한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인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비판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이나 또 이철규 위원이 그런 걸 의식해서 그 논란이 되지 않게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검수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은 텃밭에 그리고 장차관은 험지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용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 부분 또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이제 3년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총선에 나가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폭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정말 소위 당협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했고 지역을 잘 다졌던 분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전략공천이나 아니면 경선도 하지 않고서 내리꽂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당장 오늘 아침에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예. 반발해서 이제 탈당을 하고 예.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또는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경선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우리 사무총장 인터뷰 들었습니다만 경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려는 이거예요. 국민적 우려는 검찰 출신 또는 소위 이제 용산 출신 이런 분들이 어느 지역에 특정해서 전략 공천을 가거나 아니면 경선도 안 한 상태에서 내리꽂히는 형태 이런 형태는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이제 이철규 의원 사례로 드러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으면 내부 반발이 일어나기도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잘 조율이 안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분열이 조짐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참여한 부분.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이 수원 지역구였는데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수원 출마한다고 하니까 지금 개혁신당으로 튕겨 나간 어떤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작이지만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은 지난 공천 모든 정당에서 사실은 반복되었던 일이고 불과 지금 며칠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이제 현역 의원 탈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의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 그리고 어떤 또 일부 인사들의 탈당, 이탈 이런 것들은 다소 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 공관위가 어떻게 이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이제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철규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솔직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공관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팎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일부 이렇게 좀 당내 지분이 많은 분들의 입김이 통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비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관위인 만큼 오히려 당내의 어떤 정치 역학관계를 좀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나서서 설득도 하고 조율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 능력을 가진 분이 공관위에 계시는 것이 오히려 공관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물갈이라든지 뭐 공천 갈등 리스크를 적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나 지금 이 당에 아는 사람 없다.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밀어줄 정도로 감정적인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 그러니까 배지가 표결권이 없는 분이지만 이러한 공천 국면이 계속되다 보면은 쌍특검 앞두고 결국 표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로의 어떤 이탈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천명하고 밝힌 분은 현재까지는 김용남, 물론 현역 의원도 아니시지만 김용남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현역 의원 중에서는 그러한 이탈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실은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뭐 이제 이미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더 이상 이제 꼭 내가 반드시 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라는 어떤 판단도 남아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에 도전했지만 또 다양한 대안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탈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공천이 완전히 이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건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들어간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중에 친윤으로 알려지고 있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과 직접적 연관이 없죠. 근데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될 때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면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현역 의원들 가운데 공천에 탈락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출마를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당으로 옮겨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또 하겠다고 주장하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천이 본격화되면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검 제 의결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공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발표라든지 탈당해서 다른 쪽에 힘을 실으면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그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통과한 89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명단 보게 되면은 황운하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적격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기계적,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기계적인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종심이 아니잖아요. 1심. 물론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어쨌든 1심에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럼 1심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과시키는 거 말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 분석입니다. 물론 제가 뭐 거기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종 심판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통과시킨다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뭐 저는 이게 공관위에 가서 또 한 번 이제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 1차 심사는 뭐냐면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관위에 가면 이분들이 다시 공천을 신청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른 후보가 또 경쟁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따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한 것은 기계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맞으면 통과 아니면 탈락 이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지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직 상실 1심이지만 상실형을 받았었고 노웅래 의원은 그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 중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할 때에도 뭐 돈봉투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러한 논란에 있는 인물들이 후보 적격성으로 맞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대개 이러한 후보 적격성 여부를 판정할 때 있어서 실은 양당이 보통은 기소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심 선고가 나온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실은 야당 현재 대표가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또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두 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 부적격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어떤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소 취사 선택했다. 저는 그런 좀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민주당 탈당인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3지대 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에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DJ는 알다시피 진보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셨고 네. 김종필 당시 총재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네, 인물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정부를 같이 꾸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 저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 속칭 그리고 당장 연립정부를 꾸미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속칭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예. 뭐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세력과는 아직까지 한강 정도의 강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뭐 두 강이 못 이을 강남과 강북을 못 이을 건 아니거든요. 다리는 놓아서 다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민주당 내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들이 지금은 네가 한강처럼 보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어떤 분들과는 지중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선입견 없이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만나는 자리들을 또 가져볼 생각입니다. 지금 녹취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진중한 본인의 모습과 어떤 활발하고 분방한 이준석 위원장의 모습이 합해졌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준석 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사이 청계천입니까? 한강입니까? 아니면 지중해입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뉘앙스를 보면요. 두 분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론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전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지지율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능성 더 많이 보이고 거기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청계천 얘기와 한강 얘기할 때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양양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는 가깝다. 예. 청계천 정도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면서 한강 얘기를 하고 지중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만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낙연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빅텐트를 쳐서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서 뭔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지층도 다를 뿐더러 정강 정책에서 저는 충돌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빅텐트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가다 보면요 지지층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 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그 신당을 지지했던 분들마저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쉽게 하긴 어려울 거다. 제가 만약에 예상컨대 최대한 하더라도 뭐 선거 과정에서 연합 정도 그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뭐 두 신당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만들기까지 가기는 시간도 짧고요. 그럴 가능성 또 그것이 총선에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가 어느 정당에 후보를 내고 안 내고는 어느 지역에 그건 결정할 수 있겠지만 화학적인 결합까지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대체적으로는 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치 결사체인 정당을 구성해서 공천 과정을 겪겠습니까? 지금 현재 양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내에서도 이미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잠재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각자 다른 당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어느 날 한 날 모여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1번부터 뭐 10번까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신뢰관계를 갖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예. 물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호남이고 오히려 이념적 기반은 그렇게 아주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보다는 보통 세대 기반 그리고 이념적 기반이 확고합니다. 이 서로 다른 성격의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같은 정치를 도모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분 의견 잠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 3명 의원 그리고 당신과 함께 또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까지 해서 미래대연합 신당 창당하고 14일 창당 발기인 대회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했지만 아마도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쪽과 함께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탈당하면서 윤영찬 의원이 빠지는 바람에 힘이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윤영찬 의원이 같이 해줬어야 사실은 힘이 붙어요. 윤영찬 의원이 빠지는 바람에 본인들도 30분 전에 알았다잖아요. 예. 이런 형태가 사실은 이분들의 새로운 출발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분들과 함께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은 하시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물론 나중에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판단으로 본다면 성공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짧게 혹시 예, 선거제가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선거제가 예.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아니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주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소한 건데 이스라엘은 세상이 뒤틀려 있다는 증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재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소로 시작됐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시절부터 빡거하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남아공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공개 심리 첫날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tate of Israel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estruction and ensure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related to allegations of act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구속력이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객이 바뀌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עולם הפוך. ודווקא צה"ל, הצבא המוסרי ביותר בעולם, שעושה הכל כדי להימנע מפגיעה בבלתי מעורבים, הוא מואשם על ידי נציגי המפלצות ברצח עם. 특히 하마스는 학살과 강간을 자행하고 아동과 여성 등을 불태우고 참수하는 등 인류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테러범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재판은 근거가 없다며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there's no basis for accusations of genocide against Israel. That's not a word that ought to be thrown around lightly. And we certainly don't believe that it applies here.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지만 판결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 가운데 특정 국가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리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 측이 입장을 표명하고 빠르면 이달 말쯤 남아공이 요청한 긴급 임시 조치에 대한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예멘 반곳 후티의 홍해상 선박 공격으로 세계 주요 교역로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에너지 수송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항행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걸프 해역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은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홍해에서 후티의 상선 공격이 시작된 이후 다국적군의 첫 공습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약 30차례 공격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가 자국에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사진 영상을 비교한 결과라고 밝혔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한 북한 미사일이 KN-23으로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담화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대결에서 힘과 수가 딸린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을 뿐이라며 미국의 근거 없는 비난에 일일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국제사회 비판을 근거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양측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 간 무기 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담화에서 러북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무기 거래에 대한 명확한 부인은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11개 ETF의 하루 거래 규모가 6조 원에 달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뉴욕 증시에서는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 모두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습니다. CES에서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인 업체 최고 혁신상을 수여합니다. 수상기업 27곳 가운데 한국 기업은 무려 8곳에 달해 최다 수상국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수상작들을 김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울리는 진동으로 오타 없이 손쉽게 글씨를 입력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자판으로 CES 참가 첫해 최고 혁신상을 받은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제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이 평평해서 그동안에 실시간 채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촉각 기반으로 그들이 입력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서 들고 다니거나 다른 기기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만 골라 담은 맞춤형 알약입니다. 마치 프린트하듯 찍어낸 이 영양제를 먹으면 성분 특성에 맞춰 캡슐이 녹으며 정확한 지점에서 약효를 발휘합니다. 이른바 4D 음식 프린팅으로 이름 붙인 이 기술로 이 업체는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흥미로운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뜻 손목보호대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신경을 자극해 마치 실제 같은 촉감을 전달합니다. We have a neural haptic glove where we use electrical stimulation to make you feel at your fingertips sensations that you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과 만난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전망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주변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유리창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태양광이나 실내 전구에서 발생하는 열만으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한 신생기업이 선보인 이 제품은 지속가능성 부문 최고 혁신상을 차지했습니다. CES 관람객들을 즐겁게 한 전 세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은 멀지 않아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돈을 훔치던 20대가 잠복 형사가 타고 있던 차량을 털려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달 25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모자를 쓴 피의자가 검은색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옵니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죠. 차량 안에서는 경찰이 나옵니다. 동네에서 절도 신고가 이어지자 형사 2명이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을 털려다가 그만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28살 A씨는 한 달간 15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훔친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현재는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잠복 경찰관이 탄 차량을 털던 절도범, 차를 완전히 잘못 골라버렸습니다. 벌써 사흘째 먼지 없이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기 정체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서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보시면 현재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쪽에서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높아서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깥에 계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기질은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편 오늘 동쪽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동해안에서는 대기도 건조한 만큼 산불도 화재 예방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예상되는데요. 다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큰 추위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모레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